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숲에 길을 묻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18일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연 지 딱 1년 됐다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더군요. 마침 눈도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눈이 내리는 계절로 들어갔을 때인데요, 저는 오늘 여우숲에 눈을 올라오며 길을 내며 쓸고, 그리고 숲에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유튜브를 열 때 어떤 컨텐츠를 담을까 생각을 하다가 숲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숲과 관계된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인문적 삶을 사시거나 인문학자, 인문주의자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2가지 컨텐츠를 더 담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숲과 관계된 책을,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숲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시, 그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담은 시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일도 가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단 한 권의 책도 소개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면, 이렇게 시린 날들이 이제 시작되면 새들은, 나무들은, 풀들은 겨울 속에서 겨울을 나는 자신들만의 지혜를 가지고 겨울을 건너가죠. 우리 인간의 삶에도 겨울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은 모든 생명에게 겨울의 시간을 배치해 뒀어요. 여러분은 겨울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보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겨울을 건너는 가장 훌륭한 지혜는, 겨울이 오면 침묵하고 내게 왜 겨울이 찾아왔는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겨울을 건너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 봄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부를 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죠. 머리를 쓰며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슴을 나누며 함께하는 공부도 있고, 또 오늘 제가 여우숲에 눈이 내린 길을 묵묵하게 한 200m 쓸어 올라오며 깊은 고요 속에서 자연과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이 순간을 통해서, 이 깊은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 공부하는 일은 오래전에 좀 하다가 요즘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숲을 사랑하는 분들, 숲을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읽었던 아주 좋은 책들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일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한 15년 숲에 관한 책들을 만지작 느릿느릿 읽어온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궁금하시죠? 정말로 이 책이 제 숲에 관한 책 중에 최고의 책이었다 라고 꼽을 수 있는 으뜸의 책인데요, 그 책이 바로, 소개해드리면 보이시나요? 숲에서 우주를 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저에게는 이런 관찰과 이런 통찰, 그리고 이런 사유, 정말 놀라운 책이다 감탄을 연발하며 아끼고 아끼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관한 본격적인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책 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 표지를 2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표지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의 판본의 표지입니다. 우측은 미국에서 출판된 원서 원본의 표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표지에는 숲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미국에서 출판된 책은 저자인 데이빗 조지 해스컬 선생의 사진을 전면에 박아 놓았습니다. 제목이 좀 다르죠.
한국에서 출판된 책의 제목은 숲에서 우주를 보다인데 원제는 The Forest Unseen입니다. 놀라운 제목의 의역이다. 정말 탁월한 제목을 뽑아냈다, 출판사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빗 조지 해스컬 선생이 이 숲에서 딱 그 1제곱미터 정도 되는 숲을 정해놓고 그 작은 공간을 통해서 우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기획을 갖고 이것을 펼쳐나간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좁은 1제곱미터의 공간을 통해서 숲 전체, 그것을 넘어서 우주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뽑아내서 한국에서는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고 하는 제목을 뽑은 거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해스컬 선생의 표지를, 해스컬 선생의 요 사진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책의 전면에 이 원서처럼 넣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이분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선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이렇게 확 트인 숲사진, 이 아름다운 숲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매력도가 좀 덜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략적 선택이었겠죠. 예, 이 표지를 전체로 보면 앞 표지가 이 우측에 있는 거고요. 뒷 표지가 왼쪽 편에 있는 겁니다. 2013년 교양과학부문 미국 최고의 화제작이다. 사실상 그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따가 그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세웠을 때, 책꽂이에 꽂았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가운데 있죠. 여기 하얀색의 부분은 사실은 이게 책 표지는 아니고 책 표지에 더 씌운 띠지입니다. 출판사들은 서점에다 책을 진열할 때 예비 독자들,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인성을 높일까를 고민해서 책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띠지를 넣고, 띠지에는 매력적인 내용들을 카피로 쭉 뽑아서 넣는 거죠. 그래서 벗겨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숲에서 보여드렸던 초록색의 숲 전체 사진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판본입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날개를 보면 책 날개에 이제 저자 소개가 나오죠. 저자 소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 데이빗 조지 해스컬,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작가로 현재 시원이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물학을 공부했으며 코넬 대학교에서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업은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관조적 성찰을 통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 테네시주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구겐하임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수많은 과학 논문과 함께 자연과 과학에 대한 시,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숲에서 우주를 보다는 과학적 탐구와 문학적 글쓰기를 훌륭히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2013년 미국 교양학 과학 부문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뒤쪽 책날개에는 저명한 분들의 추천사 같은 또는 평가 같은 내용들을 담아 놓는데요. 한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오 윌슨 선생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화생물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신가 봐요. 우리나라의 최재천 교수도 아시죠? 그 최재천 교수의 은사, 스승이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가 이렇게 평합니다. 해스컬은 과학과 시를 넘나드는 자연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그의 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고 작은 것이 커지며 생명의 엄청난 복잡성과 아름다움이 뚜렷이 드러난다. 빌 맥키번이라고 하는 우주의 오아시스 지구라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스컬은 컴벌랜드 고원의 조각당 1제곱미터를 관찰하며 살아있는 지구 전체를 어떤 저술가보다 분명하게 들여다보았다. 어디를 읽든 배울 점이 있다. 흥미가 확 오시죠? 이 과장되지 않은 평가입니다. 작은 것이 커지며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난다. 이 놀라운 시선을 글로 풀어내거든요.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 알라딘
그 인터넷 서점 가끔 이용하시나요? 저도 알라딘 인터넷 서점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알라딘이나 예스24나 뭐 가보면 요즘은 미리 보기를 조금 보여줍니다. 그 미리 보기는 책의 표지부터 시작해서 이 책의 내지까지 버튼 딱 누르면 넘어가죠. 내지 아까 보셨던 그 내용들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가 아주 가만히 보시면 특이하죠. 머릿말이 있은 뒤에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날짜를 기록해 두고 그 날짜에 발견한 핵심의 키워드가 차례의 제목으로 쭉 뽑혀져 있습니다. 1월 1일 날 갔다가 17일 날 갔고 21일 날 이 작은 공간에 가서 또 관찰을 하고 9일 만에 가고 사흘 만에 가고 14일만 즉 2주 만에 가고 12일 만에 가고 하루에 2번을 간 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관찰을 한 뒤에 언제 끝나냐면 이게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네, 아주 흥미롭죠? 네, 머릿말을 보겠습니다. 네, 머릿말은 만다라를 만들어가는 한 장면을 묘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 승려 2명이 노쇠 깔때기를 손에 들고 탁자 위로 몸을 숙이고 있다. 깔때기 끝에서 색색의 모래가 탁자 위로 흘러내린다. 모래가 가느다란 선을 그릴 때마다 만다라가 점점 커진다. 승려들은 원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표시한 백목선을 따라가며 수백 가지 세부 사항을 기억에 의존하여 채워 넣는다. 부처를 상징하는 연꽃이 가운데 놓여 있고 화려한 궁전이 연꽃을 에워쌌다. 궁전의 내문 밖에는 깨달음의 단계를 나타내는 각양각색의 동심원이 그려져 있다. 몇 날 며칠이 걸려 만다라가 완성되면 그림을 다 지우고 모래를 흐르는 물에 버린다. 제작에 필요한 집중, 복잡성과 일관성 사이의 균형, 무늬에 내포된 상징, 그리고 무상함에 이르기까지 만다라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만다라를 그리는 궁극적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 만다라는 인생의 경로, 우주의 질서, 부처의 깨달음을 재현한 것이다. 이 작은 모래 원을 통해 우주 전체를 보는 것이다. 네, 저자는 만다라를 만들어가는 승려들의 모습을 묘사하고는 그 만다라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핵심이 이 작은 모래원을 통해 우주 전체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암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숲을 접근할 것인가, 만다라와 같이 아주 작은 사이즈의 숲 면적에서 우주를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뒤를 이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는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렇게 학생과 승려는 같은 일을 하며 만다라를 관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둘의 유사성은 말과 상징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나는 만다라만 한 면적에 숲의 모든 생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믿는다. 사실 숲의 진면목을 또렷하고 생생하게 보려면 주마간산으로 전체를 훑어보기보다는 작은 면적을 꼼꼼히 뜯어보는 게 낫다. 극히 작은 것에서 우주를 탐구하는 것은 여러 문화권을 관통하는 명상 주제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비유는 티베트 만다라이지만 서양 문화에서도 비슷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블레이크는 시 순수의 예언에서 만다라보다 더 작은 흙이나 꽃을 비유로 들었다. 한 톨의 흙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리라. 블레이크의 소망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 비롯했으며 이 전통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 관상가들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네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노리치의 성녀 율리아누스에게는 지하 감옥과 동굴과 작은 개암이 궁극적 실제를 들여다보는 렌즈였다. 예,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블레이크의 시 한 구절. 한 톨의 흙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리라.
이 시선을 차용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보려고 하는 숲의 하나의 창문 또는 렌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테네시주 산악지대의 오래된 숲에 그린 만다라에서 이 무릎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숲 만다라는 지름이 1m를 약간 넘는 원으로 승려들이 그렸다 지운 만다라와 같은 크기였다. 숲을 정처 없이 걷다가 앉기에 적당한 바위가 있어서 이곳을 나의 만다라로 정했다. 바위 앞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만다라의 무늬는 겨울의 남루한 외투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이곳은 테네시주 남동부의 경사진 숲이다. 100m쯤 올라가면 컴벌랜드 고원의 서쪽 가장자리를 이루는 높은 사암 절벽이 있다. 절벽은 계단 모양 단구를 이루는데 평평한 단구면과 가파른 단구 L을 번갈아 가며 300m를 내려가면 계곡 바닥에 이른다. 만다라는 가장 높은 단구면의 호박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참나무, 단풍나무, 피나무, 히코리, 백합나무 말고도 연화문종의 다 자란 낙엽 화려수가 경사지를 완전히 덮었다. 숲 바닥에는 호박돌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가 어지러이 널려 있다. 평지는 거의 없으며 부풀고 갈라진 돌들이 낙엽에 덮여 있을 뿐이다. 렌즈를 설명하고는 이제 본인이 만다라로 정한 숲의 한 지름 1m의 원에 해당하는 면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려지시죠?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숲은 지저분하다. 만다라에서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 거목 대여섯 그루가 쓰러진 채 다양한 부식 단계를 거치고 있다. 썩어가는 줄기는 수많은 동물, 균류,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나무가 쓰러지면 임관에 구멍이 뚫려 오래된 숲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난다. 굵은 노목들 옆에서 젊은 나무 군집이 자라며 수령의 모자이크를 이루는 것이다. 만다라 서쪽으로 바로 옆에는 밑동 지름이 1m에 이르는 피그너트 히코리가 자란다. 그 옆에는 히코리 한 무더기가 쓰러져 생긴 빈터에 어린 히코리가 빼곡히 들어찼다. 내가 앉은 바위 뒤에는 중년의 설탕 단풍나무가 서 있는데 줄기 둘레가 내 몸통만 하다. 이 숲에서는 온갖 수령의 나무가 자란다. 이는 식물 공동체가 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나는 만다라 옆의 납작한 사암에 앉아있다. 내가 세운 만다라 규칙은 간단하다. 자주 이곳을 찾아 한 해 동안의 순환을 지켜본다. 소란 피우지 않는다.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 어떤 생물도 옮기지 않고 만다라 안을 파헤치거나 그 위에 엎드리지 않는다. 이따금 사려 깊은 손길은 괜찮겠지만 방문 일정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이곳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그 기간 동안 만다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았다. 이렇게 머릿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다라에 대한 그 기본적인 렌즈를 설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만다라, 숲 만다라의 특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두고는 그 만다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관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규칙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이 머릿말을 마무리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이 책이 관찰 일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이 책이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생태학적인 시선이 시적 문학적 표현으로 묘사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를 몇 개의 꼭지를 읽어봐 드리면서 책 소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결혼. 눈 녹는 소리, 기름지고 축축한 나무 내음과 함께 새해가 시작된다. 숲 바닥을 덮은 낙엽 깔개에 습기가 내려앉았고 대기는 상쾌한 나뭇잎 향으로 가득하다. 구불구불 내리막 숲길을 벗어나 이끼 끼고 마모된 집채만한 바위 뒤로 돌아 들어간다. 산 중턱 우묵당 너머에 나의 푯돌이 보인다. 낙엽 더미를 뚫고 솟아오른 기다란 바위, 이 사암 덩어리가 만다라의 한쪽 끝이다. 만다라 한가운데는 앙상한 미국 생강나무 스파이스 부시 줄기와 어린 물풀의 나무가 허리 높이까지 자랐다.
썩어가는 낙엽과 휴면 중인 나무의 거무죽죽한 색깔 위로 만다라 가장자리의 바위에서 반사된 빛이 드리웠다. 이 바위들은 절벽에서 떨어진 조각들이 수천 년에 걸쳐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게 마모된 것이다. 크기는 너구리만한 것부터 코끼리만한 것까지 있는데 웅크린 사람만 한 것이 대부분이다. 빛은 바위에서 직접 반사된 것이 아니라 습한 공기에서 에메랄드빛, 옥빛, 진주빛을 발하는 지의류 덮개에서 반사된 것이다. 지의류로 덮인 바위는 습기와 햇빛이 알록달록 어우러진 사암더미의 축소판이다. 지의류는 모든 생물이 꼼짝없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유연한 생리 기능을 발휘하며 생기를 뿜어낸다. 지의류가 추운 겨울을 이겨낸 비결은 버림의 역설이다. 지의류는 온기를 얻기 위해 연료를 태우지 않으며 주위 온도에 따라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동식물과 달리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서 습할 때는 부풀고 건조할 때는 쪼그라든다. 식물은 추위가 닥치면 몸을 움츠리고 세포를 꼭 감싸며 봄이 오면 그제야 조금씩 기지개를 켜지만 지의류는 얕은 잠을 잔다. 단 하루라도 추위가 누그러지면 금세 생기를 되찾는다. 삶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자에는 세찬 폭포수 아래에서 헤엄치는 남자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구하려 달려갔으나 남자는 멀쩡히 물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물살을 이겼느냐고 묻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천명을 따라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나는 소용돌이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솟는 물과 더불어 물 위에 나오며 물길을 따라가며 전혀 내 힘을 쓰지 않습니다. 지의류는 장자보다 4억년 앞서 이 지혜를 터득했다. 장자의 비유에서 순리를 통한 승리에 진정으로 통달한 자는 폭포 옆 바윗면에 달라붙은 지의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 또는 균류와 세균이 합쳐진 것이다. 균류는 바닥에 실을 깔아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조류와 세균은 이 실 속에 살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당을 비롯한 영양소 분자를 합성한다. 결혼 생활이 다 그렇듯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두 배우자 다 변화를 겪는다. 균체는 밖으로 뻗어나가 나뭇잎과 비슷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자신을 보호하는 겉껍질, 빛을 흡수하는 조류를 위한 층, 호흡을 위한 작은 기공으로 이루어진다. 배우자인 조류는 세포벽을 잃고 균류에게 몸을 의탁하며 유성생식을 포기하고 빠르지만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기 복제를 선택한다. 지의류의 균류는 실험실에서 배우자 없이도 자랄 수 있지만 홀로 남은 배우자는 몸이 상하고 병약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의류의 조류와 세균도 배우자인 균류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서식 환경이 제한된다. 개별성의 굴레를 벗어난 지의류는 세계 정복의 동맹을 결성했다. 육지의 10% 가까이가 지의류로 덮여 있는데 특히 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연중 겨울 나라인 극북은 지의류 천지다. 나무가 울창한 이곳 테네시의 만다라에서도 바위마다 줄기마다 가지마다 지의류 껍질을 둘렀다. 만다라의 지의류가 다채로운 색깔을 뽐내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조류, 세균, 균류 때문이다. 파란색이나 자주색 지의류에는 남세균이 들어있다. 초록색 지의류에는 조류가 들어있다. 균류는 노란색이나 은색의 햇빛 차단 색소를 분비하여 나름의 색깔을 만들어낸다. 지의류의 다채로운 색깔은 생명나무의 유서 깊은 세 줄기인 세균, 조류, 균류의 색깔이 어우러져 생겼다. 조류의 초록색은 더 오래된 결혼의 산물이다. 조류 세포 깊숙이 들어있는 보석 색소는 태양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이 에너지는 일련의 화학작용을 거쳐 공기 분자를 당과 양분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당은 조류 세포와 동반자 균류의 양식이 된다. 햇빛을 흡수하는 색소는 엽록체라는 작은 보석 상자에 들어있는데 엽록체는
하나하나가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저마다 자신의 유전 물질이 있다. 암록색 엽록체는 1억 5천만 년 전에 조류세포 안에 둥지를 튼 세균의 후손이다. 세입자 세균은 질긴 외투와 성정체성과 독립을 포기했다. 조류세포가 균류와 결합하여 지의류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딴 생물 안에서 살아가는 세균은 엽록체만이 아니다. 모든 식물, 동물, 균세포 안에는 어뢰 모양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식량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형 발전소다. 미토콘드리아도 한때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균이었으나 엽록체처럼 섹스와 자유를 포기하고 동반자를 얻었다. 생명체의 화학적 지문 DNA에는 더더욱 오래된 결혼의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의 세균 조상은 다른 종과 유전자를 섞고 바꾸어 요리사가 동료의 요리법 카드를 베끼듯 유전 명령을 조합했다. 이따금 주방장 2명이 식당을 완전히 합병하듯 두 종이 하나로 융합되기도 한다. 인류를 비롯한 현대 생명체의 DNA에는 이러한 합병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의 유전자는 한 단위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미묘하게 다른 둘 이상의 문체로 쓰여 있다. 수십억 년 전에 서로 다른 종들이 결합한 흔적이다. 생명나무는 하찮은 비유가 아니다. 우리의 계보 저 아래쪽은 얽히고 설킨 그물망 또는 물이 만나는 삼각주를 닮았다. 우리는 러시아 인형 마티료시카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의 다른 생명들 덕분이다. 하지만 인형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데 반해 우리의 세포 도우미와 유전 도우미는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들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도 없다. 우리는 거대한 지혜류다. 1월 1일에 숲에 가서 발견한 첫 번째 생명체가 지의류죠. 그리고 이 지의류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것은 거대한 연합 또는 융합에 의해서 긴 시간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생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태학적 지식을 온전하게 나열하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든 생명들을 존재하게 하는 방식이다. 서로가 서로를 허물고 협력하고 융합함으로써 또 다른 창조적 생명체로 진화해 왔고 이것이 생명의 나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독자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생명은 홀로 절대 스탠드 얼론, 홀로 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1월 1일에 지의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보는 물이 만나는 삼각주를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각주 기억나시죠? 구름이었다가 숲을 거쳐서 저 높은 산맥에서 시냇물 타고 냇가를 갔다가 강으로 이어져 바다로 이어지는 그 지점에 삼각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뒤섞이고 또 결합되면서 빚어낸 아주 비옥한 토양이 바로 삼각주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나무에서 한 가지씩 생명들이 뻗어간 것은 바로 그러한 연합과 융합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에 이렇게 훌륭한 생태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뒤이어서는 이렇게 상생적 협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약탈에 의한 생명의 진화도 있다. 연가시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늘 이런 식의 약간 요약된 함의를 적어 넣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노장 사상적 연합, 농부의 의존, 알렉산드로스의 약탈, 만다라에서 펼쳐지는 관계들은 다양하며 여러 색이 섞여 있다. 산적과 순박한 주민은 생각만큼 쉽게 분간할 수 없다. 진화는 선을 긋지 않았다. 모든 생명은 빼앗기도 하고 손잡기도 한다.
기생하는 낙탈자는 자기 몸속에서 협력하는 미토콘드리아 덕에 영양을 섭취한다. 조류는 고세균에게서 에메랄드 빛을 물려받고 회색 균류의 벽에 몸을 의탁했다. 생명의 화학적 토대인 DNA조차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여러 색이 섞여 만들어졌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1월 1일의 관찰과 그 기록, 그 속에서 저자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이 지식의 내용도 참으로 간결하면서도 에센스적인 내용들로만 주로 담겨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라딘 인터넷 서점 혹시 이용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알라딘의 이 책을 검색해서 미리 보기 페이지를 눌렀을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위에 보면 URL이 있죠. 근데 이게 미리 보기는 몇 페이지까지밖에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서재에서 책을 독서대 위에 올려놓고도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알라딘이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미리 보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알라딘 측에서 이것이 저작권에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리 보기 페이지를 활용했다는 말씀 남겨둡니다. 자, 5월 7일의 기록 보겠습니다. 5월 7일 바람. 나무는 바람의 힘을 흡수하기에 알맞지 않다. 잎은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었는데 문제는 바람 또한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도처럼 생긴 잎 표면은 바람을 맞으면 반대쪽으로 밀린다. 잎과 가지는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는 힘이 나무 전체에 전달된다. 바람이 거세어지면 잎이 펄럭이기 시작한다. 잎이 펄럭이면 당기는 힘이 더 커져서 나무에 전달되는 힘이 부쩍 늘어난다. 수만 개의 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힘은 수관이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줄기는 지렛대구시를 하여 나무를 거대한 쇠지뢰로 둔갑시킨다. 바람이 한쪽 끝을 당기면 줄기는 그 힘을 몇 배로 받아 딱 하고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힌다. 자연 선택은 나무가 지렛대를 버리거나 땅을 부둥켜 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숲의 식물들에게는 빛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줄기를 하늘 높이 뻗지 못하는 나무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후손을 거의 어쩌면 하나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무는 지지구조가 허락하는 한 높이 자란다. 목표는 임관에서 그늘지지 않은 곳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람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줄기를 굳게, 가지를 질기게, 잎을 납작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태양 전지판과 위성 안테나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여간에서는 바람에 펄럭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 줄기와 잎을 딱딱하게 하려면 목질부에 두둑히 투자해야 한다. 한편 잎이 납작하고 딱딱하면 빛과 공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광합성 효율이 낮아진다. 이런 잎은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무의 봄철 생장이 지연된다. 따라서 덩치를 키우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바람의 힘에 대한 나무의 대답은 지의류의 도와 일맥상통한다. 맞서 싸우지 말고 저장하지 말라. 휘고 구부러지면서 적이 기진맥진하기를 기다리라. 그런데 이 비유는 앞뒤가 바뀌었다. 자연이 노장 사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노장 사상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무는 도를 따른다가 아니라 도는 나무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문장에 제가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도는 나무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기에 저는 도는 모든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라고 메모를 해두었네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면 잎은 몸을 뒤로 젖히고 펄럭거린다. 바람의 힘이 커지면 방침을 바꾸어 바람의 힘을 일부 흡수한 뒤에 이를 이용하여 방어 자세를 취한다.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말아 몸을 웅크리는 것이다. 이렇게 괴상한 물고기 모양을 하고 공기 역학적 표면으로 바람을 흘려보낸다. 노자가 말한다. 만물 초목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한데 죽고 나면 마른다. 그러므로 딱딱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유약하고 미세한 것은 삶의 물이라고 한다. 병사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지게 된다. 줄기도 바람에 저항하기보다는 바람의 힘에 순응한다. 늘어나고 휘어지도록 설계되었기에 목질부를 이루는 미세한 셀룰로즈 섬유로 에너지를 흡수한다. 섬유는 코일 모양으로 꼬여 있어서 하나하나가 용수철처럼 작용한다. 코일은 층층이 쌓여 줄기 위아래로 물을 운반하는 대롱이 된다. 각 대롱은 여러 개의 코일로 이루어졌으며 코일마다 꼬인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줄기는 용수철로 가득 차 있으되 각 용수철은 최대의 힘을 받았을 때 저마다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다. 나무는 바람의 힘에 우아하게 순응하고 회피하는 법을 배웠지만 몇 그루는 쓰러지고야 말 것이다. 만다라 5발짝 거리 안에 큰 나무 2그루가 쓰러져 있다. 아직 파릇파릇한 걸 보면 쓰러진 지 한두 해밖에 안 되었나 보다. 한 그루는 동쪽에 있는 히코리로 뿌리채 뽑혔다. 북쪽의 단풍나무는 땅 위 1.2m 지점에서 부러졌다. 둘 다 주변 나무들보다는 작았다. 덩치 큰 경쟁자들이 만든 그늘에 가려 기력이 쇠했던 것일까? 그랬다면 좀처럼 생장하지 못했을 테고 쇠약해진 줄기와 뿌리에 곰팡이가 침투하여 셀룰로즈 코일을 먹어 치웠을 것이다. 어쩌면 불운이 닥친 것인지도 모른다. 두 나무 중 하나는 아주 거센 돌풍을 맞은 것도 같다. 히코리는 뿌리가 바위에 가로막힌 채 자라고 있었다. 사연이야 어떠하든 두 도목은 이 오래된 숲의 생태계를 순례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곰팡이, 도롱뇽, 수많은 무척추 동물이 썩어가는 줄기 속과 밑에서 자라고 번식할 것이다. 나무가 생명의 짜임에 이바지하는 것은 죽고 난 뒤가 태반이다. 그래서 숲 생태계의 생명력을 측정할 때는 고사목의 밀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쓰러진 줄기와 가지 때문에 곧장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훌륭한 숲이다. 숲 바닥이 깨끗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장이? 숲 생태계의 생명력을 측정할 때는 고사목의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쓰러진 줄기와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곧장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없다면 이것이 훌륭한 숲이다라고 일갈합니다. 숲 바닥이 깨끗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숲과 정반대의 숲을 건강한 숲이라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봅니다. 바람은 단풍나무의 성적 결합과 어린 시절의 방랑벽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만다라에 흩뿌려진 단풍나무 헬리콥터의 다양한 생김새는 단풍나무가 바람 여신의 변덕을 수동적으로 감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무는 자연 선택을 통해 자신을 알맞은 모양으로 빚는다. 열매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진화적 적응을 위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이곳의 바람 성질에 가장 알맞은 헬리콥터 모양이 살아남아 번성할 것이다. 그런 진화적 변화가 아니더라도 헬리콥터 모양이 다양하면 나무마다 공기역학적 복권을 수백 장 구입하는 셈이다. 바람이 몇 시간을 불어대든 돌풍이 몰아치든 한바탕 불고 잦아들든 상황에 맞는 단풍나무 헬리콥터가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바람을 받아들이는 도는 나무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철학이다. 나무는 잎을 말고 줄기를 휘고 열매를 다양하게 빚어 바람의 강압적 성질에 순응하고 이를
역이용한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낭독하고 있는 부분들을 느끼고 계세요? 제가 앞에서 이 책을 아껴가며 읽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이런 책은 한 권 여러분의 책상 위에 또는 뭐 서가에 딱 꽂아 두시고 틈날 때마다 이게 날짜별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 양반이 노장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책 속에서 차용하거나 노장 사상과 생태학적 지식을 결합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드문 이 서양의 학자다. 이런 아름다운 글을 제가 15년 동안 읽은 책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를 요 두 꼭지의 정도의 글만 보셔도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여우숲은 건강한 숲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숲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온갖 가시덤불들이 있습니다. 복분자류도 있고 찔레도 좀 있고 산딸기류도 좀 있고 그리고 사위질빵, 할미밀망 이런 녀석들도 좀 있고 숲 안쪽으로 들어가면 으름덩굴, 다래덩굴 이런 녀석들의 덩굴성 식물들이 또 그 교목 좀 키가 큰 나무들을 타고 오르고 있고 또 조림했던 55년의 세월을 살아내고 있는 일본 잎갈나무, 낙엽송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숲의 최상층을 점유하고 있고 소나무들이 그 아래에서 본래는 자신들의 영토였던 것을 이 거대한 침엽수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일부는 쓰러지기도 했고 일부는 자신의 몸을 굽혀가며 임관이라고 하는 게 숲의 그 나무의 그 가시죠. 그러니까 가장 그 꼭대기층에 우듬지라고 얘기하죠. 이 우듬지 부분을 임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나무들은 죽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휘어가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꽃을 피워나가는 작업,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저마다의 식물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제가 숲의 현장에서 이 책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숲을 보며 늘 봐왔던 장면들을 너무도 아름답게 또 정교하게 이분이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책을 하시거나 어느 숲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캠핑을 가시거나 할 때 이런 책은 한 권 들고 가셔서 몇 꼭지 정도 책을 읽고 숲을 한번 쳐다보시고 익숙하지 않은 나무의 이름이 있지만 바로 이런 모습을 묘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읽어보시면 너무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바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풀들이 바람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본 자는 또 이렇게 생태학적 지식까지 결합한 사람은 김수영의 풀, 바람보다 풀이 먼저 눕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 속에서 온 것인가를 헤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죠. 이 보이는 만큼 사실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보이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저건 숲이야 라고 했던 그 숲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언어, 삶의 언어로 말을 걸어오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선을 확보하는데 일바로 제가 추천하는 책이 바로 숲에서 우주를 보다, The Forest Unseen, 드러나지 않은 숲의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숲의 모습, 그것이 이 만다라 작은 공간 안에서 우주를 보는 그 시선을 열어준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 사실상 그 제목이 사실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서 이 책은 꼭 여러분이
구입해서 소장하시고 짬짬이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책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좀 서툴긴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전달해 가다 보면 조금 더 능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응원의 말씀 또는 의견이 있다면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